네, 진짜 나타났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스페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이재명 시장을 모신다 이런 예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손님들이 그 또 하나 스페셜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건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극비. 기자들이 몰려올까봐. 그래서 이미 소문이 막 다 났어요. 소문은 요리에 깜짝 났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뭐 카톡 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좀 지켜달라 그랬구만 말이죠.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또 혁신위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김상권 혁신위원장님부터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장 김상권입니다. 저희 혁신위원회는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사실 우리 진짜 나타날 때 뭐 김강진 의원, 진선미 의원 그러면 박수 안 나오거든요. 저 밖에서. 근데 저 밖에서 박수가 나왔네요. 제 차례 할 때 기대해 볼 거예요. 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원내위원으로 계신 우원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박수 치시는 거죠? 김상권 위원장님이 혁신위원회를 함께하자 이렇게 저한테 제안하셨는데 저는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당이 누구랑 함께할 건지 어떤 목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혁신위에 참여했는데 혁신이 끝날 때까지 하여튼 우리 당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EJ 그 스튜디오에 처음 오셔서 지금 깜짝 놀란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크게 지금 빛나고 있는 조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입니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다 이런 말.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하시면. 그 얘기 하는 겁니까? 하여튼 뭐 혁신위원으로서 이제 혁신위원 멤버로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저로서 사실은 뭐 즐겁다기보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깔끔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또 진행돼서 성공된다고 해서 또 그 뒤에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마음은 무겁다. 근데 저희로서는 최대한 해볼 생각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국 교수님 다른 팟캐스트에서 섭외 요청이 끊임없이 가는데 계속 거절했다고 하시는데 예. 여기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나오신 거 따라가야죠. 위원장님 우리는 이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지향적이셨나요? 세 분이 동시에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특별 진짜 나타났다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까? 예,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너무 유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받겠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오원식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에 을지로위원회 때문에 EJ 한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이제 두 번째인데 그 EJ 한번 출연하시고 나서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신다고 을지로위원회 응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때 팟캐스트 위력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제가 저 동네를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을지로위원회 잘하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EJ에서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팟캐스트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래서 이거 세 분이 총출동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도 진짜가 나타났다도 힘 받겠지만 세 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얻고 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끼리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1도 안 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진실되게 살아야지 솔직히. 혁신위원회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맨날 무슨 갈등이 있고 그러고 싸우고 그런 걸로 비춰지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막 박수치고 하니까 혁신위원회 진짜 할만한데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 특집입니다. 그리고 보통 혁신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 이렇게 부르는데 성명서도 지금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성명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당권재민이 뭘 뜻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권리는 당원과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또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동감하시는 거군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 오기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의원한테 갔는데 안 됐다가 뭐 조국 교수한테도 했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다들 독이 든 성배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믿져야 본전 오히려 나한테 제 정치 인생 이런데 스크래치도 갈 수 있고 다들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봤는데 이거를 수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또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셨잖아요. 예, 이제 저도 수락하고 처음 일성에 바로 이제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60년 민주정당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무기력하고 또 이제 쇠잔한 모습을 보이는 게 모두들 안타깝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해온 역할을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나도 하나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는 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책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했고요. 할 때는 적어도 이제 퇴로는 없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결단력, 의지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능력도 같이 만들어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곤란한 질문에 죄송한데 그 조국 교수님은 사실 처음에 혁신위원회 이제 임명될 때 소위 말하는 비주류 측에서 비토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겁니다. 네. 뭐 친노 아니냐, 뭐 문재인 당대표랑 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비토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혁신을 들어온 이유는 이제 뭐 종편 등에서 저에 대해서 뭐 친노, 네네네. 폴리패스 온갖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무현 정부 끝날 때 비로소 공식 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일체 자리를 맡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보고 친노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92년에 울산대 교수가 됐는데 노무현 정부가 저를 서울대 교수로 뽑아줬기 때문에 보훈한다고 이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 몇 개 정정하고요. 그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지난해 단일화되었던 지난 대선 시기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그 점에 있어서 그 지지한 것을 욕하겠다 그러면 그분의 사상적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지지한 게 아니라 당시 야권의 모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그 사람 문재인을 지지했고 현재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있었고 또 그러합니다. 또 지금 현재 당원이 아니다. 여기 계신 다른 네 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발전과 민주 발전, 경제 민주화 특히 생각을 했을 때 새정치연합이 망하면 잘 될 거냐, 새정치연합을 다 갖다 버릴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요.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의 중심이 돼야 될 맏형으로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이전까지 많은 말을 해왔는데 말의 책임은 지는 정도의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일종의 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운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건 뭐 단연코 정권 교체가 중요하죠. 다른 후보여도 정권 교체가 한다면 얼마든지 지지하고 밀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대답이 됐으라 보고요. 또 어떨 땐 친노였다가 어떨 땐 반노였다가 어떨 땐 비노였다가 우리 우원식 의원들이 언론에서 막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요즘은 개파의 수장이 됐어요. 을지로계의 수장. 원내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원내 130명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나치게 오해가 생기면 또 그거를 풀어야 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친노 운동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이 전체에 대해서 친노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우원식은 친노와 가까운 김근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으로 이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이 본인한테 불편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저런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친노냐 비노냐 그런 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할 때도 사실은 손학규 후보가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손학규 후보를 돕기도 했고요. 그 전에 노선 문제를 가지고 경제민주화 노선을 할 거냐 아니면 국가균형발전 이런 거 가지고 할 거냐 할 때 김근태 선배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근태 선배하고 가까이 지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노선으로 가는 거지 뭐 누구한테 기대서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따라서 친노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운동권 맞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운동해서 감옥도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운동권이 뭘 잘못했어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 버리고 민주주의 위해서 싸우고 칭찬해도 모자랄 일인데 그거를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원칙만 주장하면서 철없이 날뛰는 사람 뭐 이런 의미라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보다 제가 당을 훨씬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선거도 그분보다 제가 많이 떨어져 봤고요. 저는 아주 기초당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광역의원도 하고 그 과정에 여러 번 떨어져서 우리 당원들의 사정을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이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혁신안을 내고 또 그것을 우리 의원들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걱정 붙들어 매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당에서 또는 언론이 갈라치기 하는 개파 논쟁에 실상이 거의 한 80-90% 드러난 것 같다. 네.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억울한 지점들이 많은데 왜 이 세 분만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제 마음입니다. 뭔가 슬픈 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다 나는 친노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참 아니 슬픈 것 같아요. 친노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때로는 반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계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올바른 길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건데 나한테 내 구미에 맞으면 친노라고 그러고 아니 내 구미와 틀리면 친노라고 그러고 자기 구미에 맞으면 비노라고 그러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사실 새로운 종북 딱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종북 딱지. 종북 딱지라는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타방을 종북이라고 붙이면 민사상 배상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죠 이제. 뭐 특정 사람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정책이 뭐냐, 혁신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가 종북 대신에 이제 만만한 게 친노다. 친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른 당도 아닌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제가 새정치연합 당사를 가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과 동시에 붙어 있는 이 마당에 특정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친노라고 딱지를 붙이는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한테도 어떨 때는 비노라고 어떨 때 친노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냥 정치평론가서 말할 것뿐인데 근데 저한테도 그럴 정도니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DJ를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자. 뭐 안 되나 이거? 다 같은 이게 정당에서 뿌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우원식 의원한테 여쭙고 싶은 게 당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저 현역 의원들도 여기서 두 분 계신데 어떤 뭐 이런 거 좀 해줘 이런 얘기 안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 들어오죠. 아. 그러니까 선출공직자 평가위원회 그게 사실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좀 곤란하다. 그 평가받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지역에다 맡겨라.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그냥 지역에다 맡기면 다 해결될 문제를 뭐하러 평가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에서부터 뭐 이러저러한 그 본인들의 이런 우리가 지금 혁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본인에게 뭐 유불리가 다 있으니까요. 좀 불리한 분들은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그냥 혁신위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뭐 다 이야기하죠. 예,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뭐 우원식 의원의 발언이 더 힘이 입김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입김이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하면 역시 현역이랑 좀 다르구만. 이러면 완전히 저 밀려버리죠. 더 구박받죠. 구박받기도 하고. 아니 구박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이 위원장 1명에 혁신위원 10명.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뭐 흔히 또 우리가 흔히 구태정치라고 얘기하는 뭐 개파 나눠먹기 뭐 이런 걸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원칙이 있었습니까? 이 구성은 이제 제가 책임지고 했는데 5월 27일부터 이제 6월 10일까지 그때 몇 명으로 할 건가 우선 그걸 정하는데 이제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5명은 이제 당 내분, 5명은 이제 당 외 이렇게 이제 하고서 그 원칙은 철저하게 이제 계파 배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각 부문을 대표하는 분들을 좀 모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모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우리 궁금한 거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걸 여쭤보면요. 어제 당무회의가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제가.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제 잘 의견 일치하고 통과돼야 이제 20일 날 결정나는 예. 거였는데 그 어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최고회의원의 폐지 같은 건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론사가 다 이야기가 틀려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주 난상 토론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그 전에 의원님께서 아마 듣는 분들이 당무위원회랑 그 예. 이후에 이제 중앙위원회랑 이제 거쳐야 될 텐데 그 차이점이나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신 네.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그 주요한 간부들 한 600명 정도로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그거는 우리 당의 최고 의결 구조가 전국 대의원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전국 대의원대에서 늘 이 당헌 개정권을 전국 대의원대가 갖고 있는데 워낙 이거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중간에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에다가 그 권한을 위임해서 중앙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당무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각급 전국위원회, 그리고 당의 주요한 최고위원, 중요한 간부들 이렇게 해서 한 60명 정도로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여기는 권한은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는 최고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관한 이런 개정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그 당무위원회로 갔고요. 어제 한 회의는 당무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중앙위원회로 올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그리고 당규 개정안은 당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실제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회의를 거쳐서 당헌 개정안과 당규 개정안 이 두 가지를 다 통과시켜서 혁신안이 이 순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제 회의에서 당헌 사안은 표결에 붙여졌고요. 그런데 이제 29분이 찬성하고 이제 2분이 반대하는 절대 다수가 이제 찬성해서 다음 7월 20일에 열릴 중앙위원회 이제 VR 안건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당규 개정권이 있는데 그 당규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것과 최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총장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중앙위원회 VR 안건으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통과됐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응할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많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미 그걸 발표할 때 최고위원회 제도는 저희가 이제 더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겠다라고 엄명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그것을 당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최고위원회 제도는 어제 이제 마치 문제가 있어서 네. 부의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은 이제 잘못 오류이고요. 어제 앞으로 이런 최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응 지도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번 중앙위원회 즉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마는 다음번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겠다. 이것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최고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언론 지평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매번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게 최고위원회 폐지라는 그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부의한다라는 거를 사실 많이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라고. 보충 네. 설명드리면 최고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지도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지도부를 만들 것인가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당헌 당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또 많은 주위의 지지자들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희 1차, 2차, 3차 혁신안에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의적 그 대표체제를 만든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헌 당규가 나오진 않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대표위원 또는 지도부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1, 2, 3차 혁신안에 들어있었는데 왜 여기 안 나왔냐라고 해서 철회를 했다, 양보를 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두 분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빠진 거는 또 언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안 올렸다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현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미 당헌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그 당헌에 이미 들어있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당규 문제인데 그 문제 역시 매우 예민하고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는 다들 찬성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전혀 그렇죠. 이견이 없다고. 예. 그런데 어떤 지금 언론을 통해 들어보면 최고위원제 폐지 같은 문제는 뭐 일단 비주류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고 사무총장 폐지는 어쨌든 당장 폐지되는 거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최재성 사무총장 같으면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내부에서 어떤 반론 제기라든가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인터뷰에 최재성 사무총장이 나와서 처음부터 혁신위에서 그 안이 나왔을 때 찬성 그랬습니까? 하셨다고. 예. 최재성 사무총장은 그렇고요. 일부에서는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5개 본부를 만드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무총장을 없애고 5개 본부로 하면 결국은 당 대표 권한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그 사무총장 가지고 당 안에 굉장히 막 복잡하게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등의 중심이 사무총장의 권한이 너무 강한데 그래서 공천 과정에 어떻게든지 개입이 될 텐데 사무총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하니까 당대표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을 폐지를 하고 권한을 분산시켰으면 그 당대표의 권한이 약화된 거죠. 아주 강력한 사무총장을 당대표가 임명함으로 해서 대리 통치하려고 하는 거를 본부로 나눠서 그 권한을 분산시켰으면 당대표의 기능이 약화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것도 이번에 그 당원 소환제가 있어요. 당원 소환제. 이게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
당원들이 이 선출직 당직자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겁니다. 이제 3차 혁신안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당무회를 통과한 안인데 그거는 당 대표가 잘못하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게 무분별한 소환을 할까봐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겁니다만 그것도 역시 당대표가 잘못하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통과된 내용으로 보면 당대표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런 비판은 좀 그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본부장을 5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네. 나눠도 결국은 뭐 그것을 조정하고 통과를 해줄 사무총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총무본부장이 그걸 겸임하든 그렇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기든지 간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 시기에 사무총장 인선이 막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무총장제를 고심 끝에 폐지하겠습니다. 이거랑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지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상당한 정도 억측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이제 분산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무총장이 다음 공천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거 아니냐. 아무리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요 공천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권한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5개 본부장으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당무 조정회의를 설치해서 그 5개 본부가 서로 조정과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해경 해체 문제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사무총장이 지금 계파 갈등의 주 요인이 됐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데 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바로 이제 권한 배분, 권한 분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혁신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차, 2차, 3차 혁신안을. 1차 혁신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뭐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이라든가 단기강 확립,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 영루자 단기 처벌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네, 네. 뭐 이것은 뭐 새누리당도 아마 할 거라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이건 묻지 않겠고 논란이 되는 거 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선출자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 이것은 이제 이게 나중에 2차 혁신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왜 이 선출자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100% 외부 인사로 하겠다. 뭐 이것은 뭐 사실 저도 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 인사 50% 외부 인사 50% 이렇게 되면 그 내부 인사 50%는 또 개파 나눠먹기다. 욕 들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내부 인사들이 더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00% 외부 인사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고 또 평가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한 그 평가위원장이 추천해서 당 대표가 임명하고 그럼 역시 당 대표 손아귀에서 다 놀아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다 잘라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출직 공직자 이제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1차에 냈던 것은 바로 이제 3분의 2 이상 이제 외부로 이제 하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체 지수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과 이제 관련해서 바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제 그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라든가 모든 주요 조직은 이제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는 것으로 당헌상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명시한 거고 그런데 이제 주요한 것들은 바로 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당헌상에.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하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오해를 하셔서 그다음 이제 혁신안을 낼 때 당연히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부기했죠.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만들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3차 발표 때 평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거는 당내 반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예. 위원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위원장은 당내 모든 직위는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중요한 자리도 당연히 그런데 혁신위원도 혁신위원장의 임명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 마치 사람들이 당대표가 혼자 마음대로 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는 바람에 문헌에 명백히 못 박아둔 거죠. 애초에 결정해서 이건 최고위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정말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혹은 점수가 낮게 평가 나오면 본인은 반발할 것 같은데 그 조국 교수님이 저기 JTBC와의 회담, 그 손성키 앵커의 회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뭐 현역 교체 비율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호남 물갈이 아니냐? 그럼 특정 세력을 찍어내는 거 아니냐? 뭐 호남만 문제 있냐? 그럼 수도권을 왜 물갈이 안 하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 인터뷰를 정확히 보시면 네. 호남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호남 포함 모든 지역에서라고 항상 얘기했고요. 또 뭐 사선이라고 특정 뭐 다선 다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선 포함. 근데 그 워딩이 앞뒤가 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초선 중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날아갈 분 날아가야 됩니다. 다선 중에서 남을 분은 남아야 되는 거죠. 초선 다선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진짜 나타났다. 초선 세 분 긴장해야겠습니다. 초선 중에서 날라갈 사람은 세 분 일씩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방송하고 살죠 뭐.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아까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혁신위원회 직전에 그때도 역시 혁신안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천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혁신위원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경론을 벌였고요. 이제 그때의 한계는 우리가 전당준비위원회와 맞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8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혁신위가 함께 이렇게 연계돼서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들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선과 다선 이거는 그게 당연히 전제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그렇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딱 40%를 갈라낼 수 있는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40%를 했거든요. 한다, 45% 한다는 얘기는 지금 목표로 삼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과치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때 뒤에 밝혀지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특정 퍼센트 숫자를 뭐 35%, 45% 얘기를 했던 것은 즉 경향적으로 여야 모두가 현역 의원을 그렇게 교체해 왔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건 그건 실제 새정치연합이 그런데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에서 자, 이른바 우호 지역 또는 텃밭 내에서 교체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민심이 당장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광주 호남 민심 새정치 현역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심이 그러하다라면 그 평가를 받겠죠. 수도권이건 뭐 강원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데 요컨대 요지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가 남겠죠. 그 기준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저희 1차 혁신안에서 얘기되었던 교체지수란 문제를 주목하셔야 될 것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교체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설계는 여전히 논의 중인데요. 단적으로 새누리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현역 의원들의 대처를 했나 하면 대구 경북은 예컨대 경북 의성에서 새누리당 당선받으면 100%입니다.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시민들이 유권자가 해결한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북 의성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있다. 그 지지율보다 몇 퍼센트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은 날립니다.
당 지지율보다 낮은 거죠. 개인 지지율.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텃밭에서. 이런 그 주민들도 그러하고 당원과 지지자도 그러하고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저희들이 우물딱주물딱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경험에서 또는 외국 정치의 경험에서 공천 시에 합리적으로 이해되어 왔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그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의 기본 방향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첫째는 계파주의를 극복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분권을 하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나눠주는 일이고 세 번째가 시스템 공천입니다. 지금은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스템 공천 아주 공정하게 시스템을 통한 공천을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에 아주 그 지금 내놓은 수단 중에 첫 번째 수단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우리 앞에 원혜영 혁신위원회에서 당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걸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평가 기준은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당규안을 낼 때 잘 낼 겁니다. 그 기준까지도 혁신위가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조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교체 지수고요. 예. 근데 이걸 얼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분권하자라고 하는 분권의 기초도 있고 또 당을 효율화하고 전문화하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시스템 공천을 하자고 하면서 이미 권력 집중 때문에 그 공천 과정에 권력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진 사무총장을 그대로 두고 시스템 공천이 가능하겠는가. 나중에 결국 아무리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으로 해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무총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 대표가 말해 사무총장 그렇게 억지로 시켜가지고 결국 나 자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천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 당의 갈등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진 사무총장을 두고 시스템 공천으로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스템 공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엄정한 이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보궐 원인 제공 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원 의뢰 우원식 의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네, 돈 받고 잘렸다. 예를 거기 들어 죄송합니다. 네, 야, 뭐 지금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석이 된다 노원 의뢰. 그럼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 제공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에서 거저 한석을 먹을 거 아니냐. 잘못은 국회의원인데 그럼 지역구 시민들이 유권자가 부담은 유권자가 더 남는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 위원장님. 예. 그거 이제 부정부패 등 이제 중대한 잘못으로 그렇게 이제 재보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네. 해당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야말로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뭐 정치자금 이런 것과 관련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당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건 아마 이제 새누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단 하나 선거법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 문제는 여기에서는 제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 문제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가 맞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중대한 잘못 여부에 네. 대한 판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하되 일단 결정은 무공천인 거죠. 예컨대 우원식 의원께서 죄송합니다만 우원식 의원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선거를 새로 치를 때 새정치연합이 우원식 의원 말고 예컨대 다른 어떤 분을 공천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선거에서 지고 다른 당 전체의 신망도와 전체 선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선거를 준비해 왔던 후보들이 다 우리 당을 탈당하고 이제 출마를 할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죠. 근데 그까지는 막을 수는 이거는 우리 당뿐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의무조항으로 처음 만든 건데요. 새누리당은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고강도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면 결국은 새누리당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건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다가올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그 새정치 같은 경우는 호남권, 전북, 전남권에 몇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 같은 경우는 또 영남권에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이 상황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다 이제 그 후보자 측의 잘못입니다. 당선된 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새정치연합 쪽에서 선도적으로 무공천으로 가면 저쪽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게 이어지면 향후 법제화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완벽한 부정부패면은 공천을 아예 하지 않는 거고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선거법을 검찰이 얼려매서 할 때는 윤리심판한테 어떤 의견을 맡긴다는 건데 물론이죠. 네. 그렇게 되면 윤리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윤리심판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느냐? 왜 이런 의문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 게시판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정청래 김경엽 의원은 중징계를 하고 조경태 의원은 왜 경징계를 했냐? 이게 지금 공평한 거냐? 이렇게 지금 난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일단 뭐 윤리심판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희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관할 아무도 아닌데 그러면 현역 의원들 세 분에서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하도 질문이 올라와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세 분 중에 법률가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 새롭게 심판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으로 승격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되게 강화한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윤리심판원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깥에 변호사를 할 때 실제로 당에 여러 가지 외부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부위원으로서 그 위원회에 참여할 때와 실제로 제가 당에 들어와서 당의 여러 가지의 업무와 또 역할들과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해하고 나서 바라보는 시각이 솔직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바깥에서 뭐 너 그래 변했구나, 뭐 타협했네, 뭐 아니면 뭐 당 내에서 뭐 인간관계 뭐 이게 얽매여서 그러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 보면 윤리심판원의 지나치게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많으시면서 그 외부 위원들은 실제로 당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애정이나 깊은 이해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으나 정말 옳은 것일까? 저는 이제 이런 의문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평가위원회에 100% 외부위원을 정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 따지면 그게 정말 진실에 부합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의 어떤 결정 그게 저 개인으로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인 거. 장하게 설명해 줬지만 결국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 악플 될 것 같아요. 자, 기강진 의원. 장황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결정은 좀 눈치 보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눈치 보기가 역으로 눈치 보기를 해서 소위 뭐 비노 진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쪽에 어떤 액션을 주거나 징계를 주면 더 이게 대표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다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김경엽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약에 그게 기준점이었다라고 했다면 조경태 의원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쉽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는 걸 다시 의뢰할 수 있는데 지금 재심기구가 같은 멤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국방에 있으면서 제일 문제 삼는 게 군사재판을 하면 꼭 1심 재판부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리가 다르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당규를 만드실 때 윤리심판원은 재심을 하게 되면 재심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좀 둘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검토해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윤리심판원이라는 그 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가 그분들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위원회를 또 둔다는 것도 이게 성립이 잘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옥상옥이 되는 근데 거죠. 그러면 기준에 재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죠. 지금은 재심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 진선미 의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선출 공직자 평가위원회 거기에 다 외부위원으로 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을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만든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점수만 매기는 겁니다. 순위를 정한다거나 압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점수만 매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몇 점을 줬는지도 모르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나온 것들을 점수화하는 작업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밀봉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매긴 점수만 알고 그런 상태에서 밀봉해서 공심위라는 기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아예 그 사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할 수 있다고 그 보는 외부가 거예요. 100%인가요? 아니면 3분의 2인가요? 100%. 서류마다 좀 차이가 다르죠. 처음에 3분의 2로 했다가 예. 나중에 100%. 2차에서 100%한 거죠. 네, 네. 그럼 2차 역시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 윤리심판원 이야기를 했는데 김강희 의원 말처럼 역차별 논란이 있긴 있어요. 주류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이제 2차 혁신안에 이어지는 건데요. 2차 혁신안의 주요안은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인데 왜 사무총장제는 지금 바로 폐지하고 최고위원제는 총선이 끝나고 폐지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 폐지하고 사무총장제 폐지는 1억을 폐지해야 개파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신 겁니까? 최고위원회 폐지는 이제 개파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최고위원회보다 더 대의적인 대표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게 더욱더 현대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분산하고 그 분산된 권력 하에서 본부장들이 또 서로 조율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무총장제는 폐지해서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걸 아까 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대신할 지도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그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네. 또 직능별 세대별 세대별 이렇게 해서 계층별 이렇게 해서 그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왜 현행 최고위원회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네. 최고위원. 근데 김광진 의원은 선거를 안 치렀으니까 저는 전국 선거를 치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서울 사람인데 그리고 서울에서만 정치 활동을 했는데 최고위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경상도 가서 대의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당선되고 싶은데 사람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개파 수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면 대개 이렇게 합니다. 누구 계에서 누가 나왔고 누구 계에서 누가 나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치르는 과정이 이 전국 선거를 치르면서 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비율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완전히 개파에 의지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선거가 대의성도 있고 개파성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무슨 공천 시기로 들어가면 계파의 이해를 다 대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저렇게 갈등이 생기고 자기 계파만 쳐다보게 되니까 당이 막 부닥치고 최고위원회 안 나가고 이런 것도 그냥 용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제도는 계파 최고위원 제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최고위원 할 때도 최고위원 선거할 때도 이거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바꾸자. 자기 지역 제가 서울에서 선거 치르면 계파에 그렇게 심하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서울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을 확실히 갖게 되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도 훨씬 힘을 갖는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계파 대표가 아니라 지역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선거 역시 계파가 도와주기 때문에 계파성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대의성이 훨씬 더 그 강화된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계파성보다는 대의성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정당을 그 운영해 갈 경우에 계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러면 3차 혁신안 여쭤보겠습니다. 3차 혁신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원 문제 같아요. 네. 당원 이야기. 이게 뭐 당원이 중심돼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 뭐 선거 때마다 유령당원, 뭐 종이당원, 무슨 뭐 버스 동원 이런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 네, 어떤 그렇죠. 방법으로 그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당비를 중심으로 하는데 네. 당비 대납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네네. 그래서 당비 대납을 없애기 위해서 무통장 입금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방식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선거가 있을 때 당비를 1년에 이제 3회 내면은 이제 진성당원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6회로 늘리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잘못과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있을 경우에 이제 당비 대납 센터 불법 당비 이제 신고센터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거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당원 교육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은 당원 수가 매우 많고 그런데 경북 지역은 당원 수가 매우 적다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존 당원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당원에 가입은 하지만 교육받기를 싫어하는 분도 심지어 있을 수 있어요. 당원 진짜 당원이신데 당원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번 규정을 갖다가 그 의무화시킨 이유가 그렇지만 미래로 나아갈 때 당원 교육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치발전연구소의 그 실제 시민단체 활동가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당원에 가입을 하고 새정치연합입니다. 당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전화를 했어요. 당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당비를 어떻게 내야 되나 물었더니 담당자가 방법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원 교육 없나요 물어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는 당원들의 정체성도 문제가 있다. 특히 현역 의원, 지역 위원장들이 담당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교육을 해서 뭐 숙제를 내고 시험을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교육 자체를 정례화하는 것들이 당의 기강과 정체성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유령당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당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진성당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좀 모바일이나 온라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왜 소통이 안 되냐.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이 사실 이 당원 가입 문제에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사실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난 뒤에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100명 아직 안 됐어요? 네, 아니 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 그 당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입당원서 또 팩스로 전국에서 날라드는 또 팩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당원들끼리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들어가 봤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러니까 혁신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우리 당이 너무 불안정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 누구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다 보니 지도부는 계속 교체되고 그 안에서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정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그 지도부에서 인사 문제 뭐 최고위원 분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당이 정지돼 있다는 거거든요. 2달 동안 인사가 적체돼 맞습니다.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 네. 좀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원가입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냐. 그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본 적이 그 이제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우리 당도 네트워크 정당 위원회 그 이제 당헌에 네트워크 정당을 네네. 지향한다라고 이미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관련 본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플랫폼을 설치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하는데 그 저촉이 되는 그런 이제 법사항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입이라든가 또는 뭐 핸드폰으로 가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다. 그러면은 훨씬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쇠했는데 네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20, 30대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렇게 현실적 봅니다. 방안이 예. 꼭 마련됐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위원장 홍정학 의원인데요. 네네. 홍정학 의원이 저희 혁신위원회에 와서 그동안 진행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답답함이 곧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정당이라고 홈페이지처럼 그 각각의 음. 지역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저랑 최민희 의원님이 담당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한 3달 정도 그 전문가들하고 구성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안을 했습니다. 이제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면 3개월에 예, 4개월 그렇다고 정도 하더라고요. 예. 후에는 베타 오픈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이 그것도 보고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17일이 이제 4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뭐 한두 개 먼저 공개 우리 이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를 위해서 공개해 주시죠. 스포일러. 한두 개만. 이니셜로. 크게 보면 이제 정치개혁의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조금 공개할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도 조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언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일 날 중앙위원회 의결이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는 누가 의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체로 하면 한 600명 정도의 중앙위원인데 아직 600명 전체가 그 등록돼 있지 않고요. 지금 한 400여 명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우리 당 간부 중에 가장 중요한 간부라고 하시는 한 400여 명이 의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 속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혁신위원회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댈 곳이 없거든요. 선거에서 연전연패해서 새롭게 태어나고자고 해갖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출범도 못하고 다시 넘어져 버리면 이제는 대안정당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시는 야권 지지자들은 밀어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니까 우리 혁신위원 3분 또 위원장님하고 혁신위원 2분 나오셨으니까 좀 더 힘 좀 내시고 앞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 앞으로 이제 산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산이 남았으니까 각오라든가 뭐 당원들한테 바람이라든가 우리 청취자들한테 바람 또 각오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혁신안은 총 몇 차까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3차례 내지 4차례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요즘 이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혁신안이 3차까지 발표했는데 언론에서는 온통 갈등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을 자세히 보도한다거나 혁신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누가 뭐라고 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누가 분당한다고 그런다. 신당 만든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만 잔뜩 보도를 하고 있어서 혁신위의 혁신안이 오히려 무슨 분열을 부추기는 분란을 부추기는 것 같이 그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정말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굉장히 분란이 많은 것 같은 혁신위원회 안이 지난 당무위원회 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네. 됐습니다.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의 주요 간부들 생각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되면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재벌 기득권 중심의 사회, 정말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사회, 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 불통의 정치, 이거를 극복할 방안이 없어지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해서 안 된다.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내놓는 혁신안을 조금 각자에 따라서 불만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이 이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힘 있는 그리고 단결된 당으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당무위원회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를 중심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혁신위원회 믿고, 혁신위원회가 정말 이 당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구석구석 풀어나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나갈 테니까 혁신위를 믿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이번에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기회의 한가운데에 혁신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국 의원님. 네.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한국 정당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를 얘기하거나 하게 되면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강목을 휘두르고 그렇죠. 당무위원회를 하는데 사람이 뛰어와서 멱살을 잡아 때리고 그런 것들이 분열이 그게 정말 뭐 난장판이었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정도의 논쟁은 그 과거의 분쟁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혁신 안내도 또 혁신위원 개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 흐름을 이미 알고 계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룰을 잘못 만들고 또 통과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뭐 분당될 수도 있고 신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잘 잡아 나간다면 나가실 분이 최소화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한 분도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논쟁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뭐 비유를 하자면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아주 인기 아닙니까?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새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걸 넘어서 유승민을 거뜬히 이길 수 있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살리는 정당으로 되려면 조직적 틀이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 기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혁신과 기강을 두 축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혁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상건 위원장. 예, 뭐 두 분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만, 제가 혁신위원장을 수락하고서 그 날부터 이제 바로 관련되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또 단체장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따로따로 보고, 그리고 이제 3선 이상 다선 중진 의원들도 이제 다 따로따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속에 우리 당의 해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았고,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시각, 이것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저희 혁신위원회가 하나하나 이제 의견을 모아나가고 구체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또 이제 비판들도 있죠. 그것 자체도 또 저희에게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안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의 생각은 특히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의 한국 사회 정치 상황들을 제대로 극복하고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당이 되어서 2016 총선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2017 대선에서 정권을 이어받아서 또 장악해서 수권 정당이 확실하게 되도록 만드는 게 지금 혁신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은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범야권이 함께 통합되고 단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혁신위원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정말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게 우리 서민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정권을 교체해서 총선도 당연히 승리하고 정권도 교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세 분들이 거기 좀 미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저 두 분은 터줏대감 두 분은 그 외부 손님을 처음 오셨어요? 이재명 시장님하고 이제 우리 세 분 처음 오셨는데 어때요? 굉장히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와서 그냥 뭐 얘기하고 아니 모셔도 한 분만 모시거든요. 세 분이 오시니까 게다가 원래 저희 팀 한 명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힘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그럼요 세 분이 너무 우리 말 잘하시는 분 순서대로 뽑으시나 그런가 봐요. 나 완전 마지막 발언들을 감동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디 저거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프롬프트 읽는 건 줄 알았어 박 대통령처럼.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 혁신이 잘 되지 않은 그 실천의 그런 아쉬운 분들을 이렇게 훌륭하신 혁신위원 분들의 힘에 보태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꼭 남깁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 방송에서는 그래도 주로 혁신안에 반대해왔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또 이렇게 직접 듣고 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더 많은 자리, 요즘 뭐 원탁 회의들 많이 이렇게 지역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가 되고, 저는 근데 막 원한 고수라기보다 또 그것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고 그게 민주주의니까 우리도 새누리당처럼 박수로만 추인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중앙위원회를 멋지게 한번 혁신위원회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 또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저 1시간, 2시간이지. 2시간 넘게 2시간이네요. 네,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과 진성준 선생 모시고 원래 멤버대로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입니다.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아유. 네. 감사합니다.